그 앞에 연구소 강의가 4시까지 있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계셔서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2시간 진행할 내용은 강의는 아니고요.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15년 넘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에 대한 결과나 제안, 고충, 자기 독배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원래 지금 저희가 천클럽이라고 하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같이 좀 배워서 해보자라고 의견을 모았던 분들하고 컨설팅 공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저희 공방이 지금 오늘 오랜만에 멤버들 얼굴 다 보는데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반 이상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좀 불편해지니까 지금 자주 못 모이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컨설팅 공방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컨설팅을 업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였어요. 대부분 컨설팅을 한다라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컨설팅이 아니라 컨설팅으로 화두를 꺼내서 세일즈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사업자 발행을 해서 내가 업체들한테 혹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비용을 받고 있다라고 그게 주업이다. 두 분, 둘, 셋, 넷, 다섯, 한 6분.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치면 한 다음에 그래도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랑 이렇게 교류하시고 그거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내고 컨설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그나마 비중이 높은 거고요. 제가 이제 외부에 소위 말하는 법인 영업 혹은 원수사들 중에서도 이런 독특한 유닛을 가진 조직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 화두는 꺼내지만 실은 보험 상품을 세일즈해서만 수익 구조가 나오거나 혹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혹은 특허법인이나 뭐 이렇게 업무 제휴를 시켜서 중간에서 포기비를 받는 구조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다라는 분은 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들 혹은 그 시장의 한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품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너를 위해서 일했으니 내 일당 달라는 게 이상한가요? 근데 그게 유독 입안만 들어오면 못해요. 어색해요. 일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 수수료가 워낙 컸고 많았기 때문에 그거 대신 보험을 받는다는 개념에서 그거는 작은 비용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컸고요. 두 번째는 돈을 받고 하기에는 뭔가 겸연적인 그게 정기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이런 영역들이어서 못했던 경우들이 많아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라는 고민들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를 부탁해라는 프로젝트는 작년에 공방 운영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원래 공방에서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의 네이밍이었고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거래처가 많이 생기고 매출이 많이 생기면서 제 스스로가 과부하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좀 일거리를 나눠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한계 부딪혔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평생 하지도 않던 블로그를 시작하고 하긴 했지만 잘 활용하지 않던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상담이나 문의가 많아졌어요. 지금도 영수 상담 들어왔고 최근에는 어떤 분들 통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고 자기네 강사로 등록해서 같이 활동할 생각 없네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도 많아서 온라인 하니까 확실히 파촉 효과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상담 문의가 들어와서 그런 이 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가까운 주변 분들이나 혹은 저희랑 같이 협업을 원하셨던 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했더니
엊그제까지 분명히 자기도 컨설팅 하고 있고 너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연구소 벤처 특허 뭐 대출 뭐 세무 재무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인데 실제로 오적 와서 업체 서류를 드리고 여기 가서 연구소 벤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만 하셨지 실무는 못해요.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8, 90%의 몇십 명에 달하는 저랑 접촉했던 분들이 다들 말은 너무 잘하시는데 실제로 오더가 와서 서류 드리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외주를 줬더니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위 지금 우리 보험 시장에서 특히 법인 영업 시장에서 네이밍이 굉장히 있는 분들 어디 가서 그 이슈로 강의를 하고 쪼여나고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말은 기가 막히게 뭐 화법이 너무 기가 막힌데 서로 주고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했는데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쪼여나고 나와서 계약한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계약을 한 고객은 뭐가 될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컨설팅이나 보험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나 화법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인품을 내가 인건비 내 품을 제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당을 받고 인건비를 지불받는 것 자체가 너무 정상적인 너무너무 일상적인 경제활동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거려져서 지금은 실제로는 할 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할 줄은 모르지만 말을 할 줄 알면 할 줄 아는 게 되는 세상이 돼버렸죠. 페이스북 제가 시작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컨설팅 뭐 재무 뭐 경험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을 일부러 전화해서 만나기도 하고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같이 저는 제가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제조 사업자를 갖고 있어서 상담을 해봤는데 돈 내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야 이렇게 개판일 수가 있구나. 낙담보다는 이게 기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로 영업을 하는 세무사들은요, 예를 들면 고객이 세무사를 찾아가서 고용에 관련된 거나 법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돈 못 받은 거에 대한 송사를 세무사들한테 얘기할까요? 적어도 세무사 사무실한테 전화해서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내가 쟤한테 돈을 못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를 돈 내고 상담할까요? 세무사를 찾아가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분들은 다 자기 주 업무를 어떻게든 부각시켜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업무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비즈니스를 그렇게 설계합니다. 컨설팅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 상담료를 받아서 그걸 주 수익원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실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컨설팅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걸려요. 경험도 없어요. 컨설팅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었으니까 동력이 생기는데 상담만 해주고 돈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이 계속 상담만 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경제활동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영역을 정확히 명확히 올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고객한테 어디서 어디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가 투입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서 청구하고 받아내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만든 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벤처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업과 컨설턴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벤처를 부탁입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는요. 이제 일단은 기업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우리 이해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들 우리가 만나는 주력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환경 그리고 컨설팅의 환경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프로젝트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예. 네. 중소기업의 처한 환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체들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뭐 보험회사라든가 다른 컨설팅 하시는 분들 또 세무사나 변리사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고객을 규정하고 고객의 범위를 정하고 적합한 고객이라는 테두리를 왜 안 정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난 고객이 남자다. 난 남자만 주로 만난다.
난 여자다. 나는 10대다, 20대다. 이런 규정을 해야 마케팅을 하죠. 맞나요? 맞나요? 네일 아트를 제조 판매하시는 분들이 80대 남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까요? 할 수도 있죠. 근데 효율을 생각하면 정해진 예산과 시간으로 가장 잘 많이 활용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겠죠. 판촉을 하겠죠. 그런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규정해서 재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비자들의 상황과 정의를 좀 파악해서 접근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겟팅하는 주 고객은 매출이 얼마나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경제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좀 보면요. 기업 규모별로 영업이익률이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격차가 나는 건 그럴 수 있죠. 맞나요? 지금 임업 될까요? 광산업, 변홍사. 네, 그러니까 분명히 산업별로 격차가 있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산업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별로 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차이가 난다, 이익률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연간 마진율이 3%대가 무너졌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실은 1년 마진율 3%를 못 내는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럼 중소기업들이 세금은 덜 냈다. 중소기업은 돈도 없고 중소기업은 이름 자체가 많이 못 벌고 많이 없는 사람들을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면 덜 버니까 세금이라도 덜 내야 될 텐데 실효세율, 실제로 내가 번 돈 대비 내는 세율을 따지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라 수천 조를 버는 사람과 1년에 몇 천만 원 버는 사람이 실효세율이 비슷해요. 네. 그나마도 중소기업들이 공제 감면 받는 거에 태반이 R&D 관련해서 공제받는 건데요. 이게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주택법 10조 변경된 내용 때문에 굉장히 오늘도 그 강의를 했지만 연구소로 세금 혜택 볼 수 있다는 게 이제는 굉장히 희석됐죠. 어려워졌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세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돈 버는 마진율도 낮아졌다. 세금은 더 내는데 마진율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주가는 막 고공행진하죠. 예. 뭐 특정 직군들, 특정 종목들 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은 그거 보면 다 우리 중소기업들이랑 큰 연구가 없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중소기업은 힘들어도 어쨌든 대기업들이 조금 올라가면 대기업들을 살리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일을 주는 낙수 효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산업 구조가 과거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시총 상위 보면요 낙수 효과가 없는 업종들이죠. 이커머스, IT, 바이오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 업종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기업이 돈 벌면 그 일이 중소기업까지 내려오는 현상이 없어요. 대기업만 돈 벌죠. 맞나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요. 외국은 훨씬 더 전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조조소매 사업들이 시총에서 다 물러나고 낙수효과가 없는 대기업들 군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랑 교역을 하는 미국이나 중국들의 산업구조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산업구조가 변경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와서 제조 위주로, 내수 위주로, 유통 위주로 이렇게 산업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경제 살리겠다라고 해서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죠. 쭉 거슬러 올라갔더니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았다라는 뉴스가 언제 나왔나 봤더니 92년도인가? 뒤로는 없더라고요. 계속 매년 뭐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경기 침체와 불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썼던 게 계속 돈을 푸는 정책들이었죠. 돈을 계속 푸는 바람에 시중의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지금 각 국가들 주가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겼죠. 부동산값 주가뿐 아니라 인건비도 올라갔고요.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오르는데 중소기업만 납품가를 못 올리죠. 맞나요? 저희 업체 중에 박스 업체들이 많은데요. 지금 박스 업체들 줄도상 나고 있죠. 박스에 들어가는 골판지 원부 자재가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데요. 한 3배에서 4배 뛰었어요. 원가가. 이제 종이를 못 사와요. 근데 납품가는 박스 만들면 어디다 납품해요? 소비자들한테 온라인으로 직접 하나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화장품, LG 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다가 갖다가 박스로 납품을 중간 제재로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박스값 반영해서 가격 올려줄까요? 박스값이 올랐으니까 화장품값을 내가 올려서 너 납품가를 맞춰줄게 이렇게 해줄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판매가를 못 올리는데 원가는 올라가는 구조니까 힘들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물건을 사오는 비용은 즉시 지불하는데 결제는 정산하고 나중에 받아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3개월 정산해서 받거든? 그러니까 너 월급도 3개월 있다 줄게 이게 될까요? 임대료 월세를 제가 정산 3개월 있다 하니까 3개월치 몰아서 드릴게요. 될까요? 안 돼요. 저 인쇄업체 많이 관리하는데요. 인쇄업체 때 잉크 어디서 사올까요? 잉크 만드는 회사가 어딜까요? 정유회사. 정유회사 다 대기업이죠. 정유회사에서 사올 때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후순위 저당 잡히고 나와요. 담보 제공하고 사오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빚져서 물건 사오는데 팔고 나서 정산은 2개월, 3개월 있다가 하는 가격은 못 올리는데 원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실은 다 힘듭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리는데요. 중소기업들한테 돈이 안 가요. 그래서 정책 자금을 풀었거든요. 근데 개시도 전에 소진됐대요. 너무 영세한 업체만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요. 저희 조금 오기 전에 여기 쉬는 시간에 잠깐 통화했지만 저희 무신사에 60억에 그다음에 그 한글과 컴퓨터에 80억에 매각된 회사들도 있어요. 대는 똑같아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먼저 주고 늦게 받고 원가는 올라가는데 납품가는 못 올리는 모든 중소기업들은 지금 다 똑같은 지금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싸움이지 상황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어진 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요. 사람 뽑고 기계 사서 제품 생산했던 업체들은 지금 다 힘들죠. 제가 아까 요 앞전 강의할 때 녹취 하나 들려드렸어요. 매출이 10억에서 30억으로 늘었는데 신용등급이 BBB에서 CCC로 떨어졌어요. 재무제표 보면서 은행 지점장이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요. 매출이 3배 올랐는데 재고도 늘었고 모두 늘었고 여기 자산 없어요? 부동산 없어요?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되면 집값도 올라가죠. 부동산 값도 올라가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산이 있는 유산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타서 승승장구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요. 자산이 없이 사업 실력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원가 인상이 플러스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기공소 운영하시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심사한탄을 하세요. 본인은 그 임플란트 제일 유명한 회사 뭐죠?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회사를 자기도 세우고 싶어서 의사라는 자격증을 포기하고 병원이라는 의사라는 자격증을 포기하고 기공소라는 제조업체를 열었는데요. 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답이 안 나와. 똑같은 거야. 나는 오스틴 임플란트에서 재료 사올 때는 현금 주고 빨리 사오는데 나도 의사지만 병원에다 납품했던 이 새끼들이 한주 시절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해 주는 거예요. 맞나요? 난 의사인데도 힘든 거야. 근데 이분은 달라요. 서초동의 아파트가 이렇게 됐으니 30몇 억 하던 게 60몇 억 됐어요. 거꾸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강남이나 서초동에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나요? 부동산이 안 잡힌 이유가 여기죠.
딴 걸로 벌 수 있으면 부동산을 투자 안 하는데 딴 걸로 부동산만큼 못 버니까 다 부동산으로 가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니까 돈이 벌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요, 돈이 얼마나 있고 자산이 얼마나 있고 매출이 얼마가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을이에요. 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고 구조적인 약자입니다. 매출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창업해서 10년 버티는 확률이 15%밖에 안 돼요. 10년에 15%밖에 못 살아남는데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10년짜리 보험을 팔면 완납을 할 수가 없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헌법에 육성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환경을 한번 볼까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요, 최근에 네이처, 내 외주업체한테 소송을 당하셨어요. 조만간 압류를 할 예정이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서 압류하겠습니다라고 평생 직이라고 생각했던 원청업체한테 소송을 당했어요. 요즘에 엄청 많죠. 저희 임대업체들 오탈자 하나 때문에 대기업에서 하자보수 보증보험 끊고 들어가서 하자보수 신청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요. 경기가 힘들고 민감하니까 누구도 손해보려고 안 하니까 결국 승사로 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컨설팅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노심초사하죠.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세무사인데요. 갑자기 양도나 상속 상담 들어오면요, 덜컹해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세무사들이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상담해놓으면은 이 사장님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일단 내가 신고를 하니까 신고는 하거든요. 근데 바로 뒤돌아서서 다른 데다 알아봐요. 세상이 이렇게 되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무거워지는 환경입니다. 컨설턴트라고 하고 다니지만 실은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됐고요. 수당 축소됐고요. 분급이 장기화됐고요. 고용보험이 적용이 돼서 조직에서 구조조정한다고 난립니다. 그나마 또 원수사들 조금만 친구들도 이제는 다 판매 전담회사 지휘로 다 구조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요, 보험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바뀐 게 있나요? 그러니까 니들 얘기예요. 내가 암보험 한 3천만 원 가지고 싶은데 니들이 와서 이 얘기하는 게 불편해요. 난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암보험이 어디 가서 싸고 좋냐고. 맞나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냐면요, 제가 2004년 12월 코드입니다. 연금을 아예 안 팔았어요. 저희는 19회차 공급이었고, 연금을 아무리 팔아도 수당이 그 당시에 14% 15%였어요. 14% 15%인데 19개월 차 공급이면 아무리 보험을 팔아도 돈이 안 돼요. 종신보험은 뭐 77%, 76% 됐어요. 많이 팔면 돈이 돼요. 그러니 모든 대면 채널 FC들이 종신만 팔아요. 연금이 나빠요? 아니요. 권하지 않을 뿐이에요. 연금이라는 상품은 늘 존재하지만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는 연금을 굳이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액보험 상품이 나오고 제 기억에 2008년 12월 달에 저희 회사도 변액을 주력으로 하겠다고 해서 커미션 레이트를 바꿉니다. 종신보험을 55%로 떨어뜨리고, 그 당시 유니버셜이 커미션 레이트가 거의 50%였는데 유니버셜을 17%로 떨어뜨리고, 소위 VUL이라고 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상품의 커미션을 한 40%까지 올렸어요. 10%짜리가 4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주식은 위험한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딱 12월 달에 수당 규정 바뀌고 나서 12월 1일부터는 요즘에 누가 이 저금리 시대에 저축하냐고. 장기, 분할,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간접 투자해야 된다고. 맞나요? 이게 실은 소비자들한테 불신을 산 이유죠. 소비자들의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세일즈 정책이 바뀌니까 우리가 주력 상품을 바꾼 거죠.
변액 상품을 취급할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주가가 좋을 때는 화두로 삼고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다 피하죠. 실은 주가가 안 좋을 때 우리 다 배웠죠. 추가 납입하고 펀드 등록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다 숨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살아나니까 다시 변액을 팔러 다니는데 변액 팔아 돈이 되나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 그러니까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소비자들의 환경이 매칭이 하나도 안 돼요. 그나마도 DB 받아서 영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되게 심각한 산업적인 존폐 문제예요. DB를 돈 주고 사서 영업하는 게 불법이라는 인지가 형성이 안 돼요. 맞나요? 내가 취급하는 DB는 합법이다. 없어요. 고객이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 민원 걸면은 그냥 무조건 불법입니다. 내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내 정보를 어디 특정에다가 유포시켜도 된다라고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100% 불법이에요. 저게 공공연하게 그냥 산업의 비즈니스 룰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도 법인 영업이라고 하시고 다니는 분들도요. 그동안 키워드로 썼던 것들이 지금 다 계속 규제되고 폐쇄되고 보수적으로 되고 강화되고 엄격해지고 없어지고만 이러고 있죠. 나는 고객과 10년을 대면해야 되는 비즈니스 상품을 팔았는데 내가 서비스 제공한 거는요. 해가 바뀔 때마다 자꾸 없어지고 하지 말라고 규제돼요. 소비자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최근까지 다 정말 대놓고 나서 고객들 컨설팅이라고 쓰였던 안건들인데 다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고 과세반청에서 하지 말라고 이런 건 불법입니다라고 좀 공공연하게 나오는 사례들이죠. 작년에 이슈가 됐다가 덮인 것 같지만 개인 유보소 이거 기억하시나요? 유보소득 배당으로 과세하려고 했던 정책? 네. 이게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이거 저희 스터디나 컨설팅 멤버, 공무원 멤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개인 유사범위라는 키워드가 언제 나왔어요? 78년도에요. 옛날부터 과세반청이 굵직거렸어요. 실은 개인인데 법인이 형태만 띄고 사업하는 애들은 어떻게 조질까? 저거 딱 나왔을 때 사람 생명에서 키워드로 해안을 내놨죠. 저희한테 명의신탁을 하세요. 개인 유사법인에서 벗어날 정도만 신탁을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좀 전까지 어떻게 영업하고 다녔어요? 명의신탁 해지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 수천 명에 달하는 분들이 알고 모르고 그렇게 영업 현장을 다니고 있다는 게 고객들과 내 산업이 내가 어떤 신뢰관계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좋았다 그러고 여기까지 좋았다고 저기서 나빴다 그러고 어제까지 하지 말라고 했고 오늘은 하라고 그러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불신을 사는 짓인지를 모르고 수만 명이 그러고 다니죠. 그것도 벌써 10수년째. 그게 소비자들의 민원으로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으로 사회적인 로스, 손실 생각했으니까 관련된 법들이 바뀐 거죠. 관련된 법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나섰죠. 네, 실제로 작년에 변호사협회 변협 회장에 입후보했던 분의 공약입니다.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제가 오랜 시간 자문해오던 회사의 컨설팅 펌이라는 업체가 수상한 제의를 했는데 자신에게 월 몇천만 원짜리 상담 보험 들어주면 회사 경영권 보고 상품 문제에서 법률을 자문해 주겠다고 했대요. 웃기세요? 이거 실제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 회장이 되면 컨설팅 펌 변호사법 위반 전수조사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떨어졌거든요. 이분 변호사협회 회장이 입후보했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저걸 주요 안건으로 다루냐 아니면 사이드 안건으로 다루냐 차이 다 컨설팅 펌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다 달려요. 세무사협회에서 몇몇 지회를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고소했던 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업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실은 보험회사에서 속해서 컨설팅을 하러 다닌다는 분들의 99%는 그렇습니다. 존폐를 걱정해주는 중소기업들한테 가서 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하는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10년 생존율이 15%인 중소기업들한테 가서 보험 얘기를 하는 게 컨설팅이에요. 제가 방문을 하죠. 그래서 많이 벌었고 고객이 많고 지속 가능하냐고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에요. 맨날 갔다요. 돈은 못 벌었대요. 그래서 맨날 갈 데 없대요. 갈 곳을 만들어 다니려고 골프도 치고 동호회도 나가고 오만 모임, 두차 모임 나가고 막 나가요. 돈 많이 벌었냐? 돈도 아니에요. 모임을 바꿔요. 왜 바꿔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업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고 났잖아. 그럼 못 나가. 거의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죠. 스타땡땡 뭐 이런 지에 있었는데 원래 서울분인데 대구까지 내려가서 적을 옮겨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았는데 그분들이 영업했던 게 특허 가지고 휴거 전략 세웠던 거거든요. 실제로 8억이 부인당했죠. 세무조사 맞고 부인당했어요. 그러니 그 로터리 클럽에 있는 다른 멤버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어느 날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일 좀 가르쳐달라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자체 인식을 못하고 있죠. 아니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내 고객들, 내가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팔면 돼요?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과도 팔아도 돼요? 안 되잖아요. 적합한 고객한테 적합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틀어진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회귀할 생각들을 하는 분들보다는 관행적으로 움직이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결국 저희가 고민해봤더니 두 가지 문제예요. 전문화 고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화 고도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제공해야지 고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매년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고 다니니까요. 전문화 고도화가 될 수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에 신입 설계사가 들어와서 한 달에 한 5건 정도 해요. 그럼 잘하는 건가요? 한 50건 정도 하면 잘하는 건가요? 올라부로 해야 되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한다거나 나는 내 전문화된 영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한 달에 5건, 1년에 60건이죠. 똑같은 아젠다로 1년에 50건씩 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그게 이익소각이 됐건 자사주가 됐건 연구소가 됐건 벤처가 됐건 내 주변에 똑같은 아젠다로 1년에 50건 이상 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있으세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별예사들 대상 강의할 때 얘기했거든요. 다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분도 그 정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상 컨설턴트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다 수련해지죠.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1년에 10건, 20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화 고도화가 돼요? 서비스를 정형화 시킨다고 대형화 시킨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젠다를 굉장히 협소하게 국한시켜서 수익 사업을 하면서 빈도를 높여서 경험을 쌓고 고객의 모소를 만들고 대량화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벤처가 부탁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한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할 거고요. 진행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취지는 벤처라는 키워드, 벤처기업 확인 제도 혹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뭐가 됐건 벤처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과를 개선하고 혜택을 보고 그 성과를 개선하고 혜택을 보려는 기업들을 벤처라는 서비스 안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는 컨설턴트들과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내가 이번 달에 예를 들면 벤처를 신청하는 기업을 30개 만났다라고 하면은 벤처라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구소 특허, 뭐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관련된 거 30번은 한다라는 얘기죠. 맞나요? 맞나요? 네. 한 달에 10개씩만 하면 1년에 120개 살 수 있죠. 키워드가 벤처 하나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렇게 좀 실무 경험을 쌓고 시장을 구축하는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벤처라는 키워드를 왜 선택했냐면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나 중소기업 관련 제도나 법의 변경이 중소기업에서 지금은 다 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이원화됐어요. 느끼시나요? 과거에 그냥 중소기업인데 지금은 소기업, 소상인, 벤처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준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벤처기업이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부가 출원하고 나서 4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 6대 정책과제 중에서 하나가 벤처였고요. 대한민국을 4대 벤처 강국으로 만들어서 벤처기업이 융자뿐 아니라 각종 지원과 투자, 민간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게 하겠다.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금기시했던 대기업들의 금산분리 하나로 완화시켜줬죠. 맞나요? 지금은 산업자본이 유일하게 여신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만.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다 벤처캐피탈 신청을 하고 벤처기업들을 인수하고 벤처기업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수년 사이에 굉장히 엉성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제가 관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업들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벤처기업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해놨는데 혜택을 보려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면 다행인데 벤처기업을 새로 받으려고 했더니 뭔가 옛날에 내가 들었던 거랑 달라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이었었는데 때가 돼서 연장하러 갔더니 연장이 아니라 재심사를 받으래요. 그래서 재심사들을 받으려고 벤처 인정해줬던 기부에다 전화했더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이트에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2021년 2월 12일부로 벤처 관련된 제도가 완전히 개편이 돼버렸는데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의 수요가 있고 수요를 소화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지금 본인들이 벤처기업만 누릴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일개 컨설턴트가 아니라 지자체나 기관이나 국가, 정부가 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지원 사업이나 지원 혜택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마진율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출 10억 하는 회사가 마진율 3%면 1년에 그 죽도록 고생해서 밤새 기계 돌리고 사람 뽑아서 배송해서 잠 못 자고 3천만 원 버는 거거든요. 맞나요? 10억에 3%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보조금 한 5천만 원 받으면 세금 한 2천만 원 받으면 좀 덜 수고스럽게 살거나 더 많은 재원을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게 실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목적입니다. 네? 그 기준이 방식이 평가가 달라졌다는 걸 중소기업들이 잘 느껴줘야 되는 19년, 20년에 걸쳐서 굉장히 급격하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벤처기업 제도가 올해 2월 12일부로 기관에서 민간으로 굉장히 많이 아니라 완전히 제도 자체가 바뀌었고 기존의 보증형 대출형이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안 나오고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4만 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현재 활동을 합니다. 저 4만 개의 기업 중에서 태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벤처가 됐고 다시 벤처가 연장 혹은 재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즉 수요가 있는 우리 소비자층입니다.
벤처 심사하는 표 차트를 봤더니요, 이제 벤처가 그룹이 4개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4개, 6개죠. 연구 유형 있고, 투자 유형 있고, 혁신 성장 유형이 있는데 혁신 성장 유형이 3년 미만 제조, 3년 이상 제조, 3년 미만 서비스, 3년 이상 서비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총 벤처 기준이 6개 심사 기준이 있는데요. 투자를 받는 기업분이 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벤처를 활용하려고 하면 연구소를 깔고 가요. 벤처 기술성 평가를 하는데요. 연구소가 30에서 35점을 먹고 들어가요. 연구소를 빼면 기술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연구소 벤처를 묶어서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기업들한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보셨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정대출형인데 이게 폐지됐어요. 통계를 낸 거 봤더니요. 20년 말 기준으로요. 약 39,511개, 4만 개 정도의 벤처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증대출 유형이요. 73.6%예요. 11.5%까지 합치면 필요 없고요. 84%, 85%가 보증형 대출형으로 받은 거예요. 저 유형은 없어요. 이분들은 연장할 때 혁신성장 유형을 심사를 다시 다 받아야 돼요. 지역별로 봤더니요. 벤처 기업의 수가 적지 않게 분산돼 있어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서울 경기에 많고요. 나머지 기관에도 제주 이런 데 빼고 나면은 1,000개, 2,000개씩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벤처 기업은 창업 기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업 기업, 3년 미만 기업이 따져봤더니 한 17%? 전체 벤처 중에 17%밖에 안 돼요. 창업 10년 내외,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전체 벤처의 2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라는 기준을 너무 창업 벤처에다 맞춰서 국한했던 거지 실은 벤처 기업이어만 할 수 있는 입찰, 지원 사업, 입점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업력에 상관없이 벤처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벤처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제조업이 많고요. 지원 사업이나 세제 혜택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후배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중소기업들 만나고 창업 지원 많이 해주는 1년에서 7년 사이 업체들 많이 만나고 될 수 있으면 제조광고업 많이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이 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일은 나라가 다 해줘요. 공무원들이 다 해주는데 이거 내가 알려주면 그 공이 다 나한테 오죠. 맞나요? 저 쉬는 시간에 잠깐 어떤 선배님하고 통화했는데 한 600억 상당의 상가를 분양 작년에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제도가 바뀌면서 대출이 싹 막혔어요. 이분이 전 재산을 털어서 부동산을 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한 600억 정도를 사서 지금 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들이 은행이나 이금융업체를 하나 끼고선 대출을 끼면서 이렇게 한 건씩 분양하는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부동산업이랑 임대업 대출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난 600억 사놨는데 이제 팔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달달이 나가는 이자가 적지 않게 부담인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전화를 통화드리고 은행 지점이랑 하나 연결해드렸는데 되게 쉬운 거죠. 상가 9억짜리를 사서 상가 한 칸을 사서 임대업을 한다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50%, 48%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소매 사업자를 내서 산다고 했더니 은행에서 대출 65% 준다는 거예요. 한 큐 해결됐죠. 아파트 공장 한다고 했더니 제조업이면 취득노트도 가면 안 해준대요. 아이고야. 대출도 80% 준대요. 아이고야. 똑같은 얘기 하는데 임대업이면 못하고 도세업이면 조금 되고 제조업이면 혜택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조 광고나 지원 사업이나 혜택이 많은 업종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이 끼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전체 벤처 기업 중에 적지 않은 수들이 바뀐 기준에 의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지원 사업의 중심이 이제 벤처 기업이 됐다. 이 이름만 봐도 알죠. 과거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가 아니라 중소벤처여야 되는 걸로 네이밍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이밍 그냥 바꾸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제 혜택부터 해서 금융 지원, 입지, M&A, 인력 지원, 광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거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준대요. 옛날에는 VC를 통해서 해야 됐고 조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잘 아는 벤처기업 찾아가서 투자하고 하여튼 확인서만 받아오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소득공제 폭도 되게 커요. 3천만 원 미만은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 초과 30%예요. 제가 치과기공소를 많이 컨설팅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치과기공소의 고객의 99%는 치과 원장들이죠. 치과 원장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돈 좀 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세금 줄이려고 11월, 12월 되면 기공소에다가 푸시를 넣어요. 나 계산서 내는 것 좀 미리 끊어줘. 돈은 내년에 줄게. 그럼 난 매입이 생긴 거잖아요. 맞나요? 막 이렇게 어려우면은 그럼 조금 더 끊어줘. 그러니까 부당하지만 자기들의 세금을 줄이는 푸시를 많이 하죠. 근데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나서 보통 그런 게 없어졌죠. 치과 무공소가 이 대표 예전에 얘기하기를 법인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법인 아니면 많이 없지만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 해당돼서 법인 치과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세를 키우는 거죠. 치과 기공소가 치과 기공업에서 재료만 띄어서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들을 찾아서 주식, 그러니까 투자라는 방식의 벤처기업 육성원자 특별주주법의 신주 인수권자사채, 전환사채 이렇게 돼 있으니 개인 사업자는 전환사채는 주식 발행이 안 되니 법인이어야 되는 거고 그 법인이 벤처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소득공제를 많이 받죠. 과표 높은 분들한테 3천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그냥 당장 1,000에서 1,500만 원 환급 받죠. 맞나요? 야, 수익률 3, 40%짜리예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은행에 가서 저축할 게 아니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에 1억 2천 내 거래처한테 돈 빌려주면 달달이 1,000만 원짜리 그냥 돈 쓰고요. 투자하기 위해서 1년 있다가 1억 2천짜리 받으면 난 소득공제 훨씬 많이 받죠. 수익률이 은행에 더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 빌려주니까 원금도 돌려가잖아요. 이런 제도 활용이 많아져서 실제 저희 기업들도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과거에는 사업세를 어떻게 키울까 생각했던 분들이 실제로 저렇게 투자 받아서 서울역 앞에 건물 사신 분들도 있고요.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아파트형 공장 통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이제 자산 취득이 되고 규모가 커지니까 대량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공소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태반이 개인 사업자 베이스의 의료 기사업인데요. 제가 관리하는 기업 중에 누구인데 저 100억짜리 치과 기공소 나가 개인인데 아파트 공장 4칸 쓰시거든요. 네. 반 칸이 아니라 4층을 쓰시니까요. 규모가 얼마? 직원이 90명이에요. 현재 개인 사업자니까 나온다라는 거죠. 네. 제대로 활용하면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과 같은 혹은 주변에 있는 같은 번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엄청나게 밀려주시죠. 야, 그래서 벤처 만들어서 원장님들하고 딜 좀 하자. 법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벤처기업들은 R&D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만 유지하면은 연대 납세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죠. 납세자 1인당 2억씩. 잘 될 때는 자금 주더라도 안 될 때는 세금도 상감받을 수 있다는 게 벤처기업을 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유익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모르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벤처 캐피탈 협회에 들어가셔서요. 벤처 투자 관련된 저 법 조문 조회성을 찾아보세요. 작년에 법 개정되고 1월 달에 공고 올라오고 나서 제가 작년에 캡처해 놓은 거 보니까 17에 18회였어요. 작년 4월 달에 법이 신고 끝나고 17에 18회. 아무도 안 보는 거죠. 네. 지금도 1000회 안 될 거죠. 네. 이렇게 구존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관련해서 법령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반 환경들을 누려서 우리 비즈니스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혹은 고용 혹은 연구소 관련 혹은 융자 관련 세제 관련해서 연구소라는 매개를 활용할 수요가 있고요. 그 수요를 찾으려고 합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요. 기업들의 벤처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 벤처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벤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소, 그다음에 특허 활용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나 투용자 관련된 기업들한테 적기에 드릴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하고요. 3년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컨설턴트와 기업이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샘플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못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컴퓨터의 기능의 90%는 프린트 스크린, 컨트롤 C 이 두 가지인데요. 나이도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캡처 프로그램을 한번 깔았다가 뒤어서 안 뜨는데 프린트 스크린 편하더라고요. 아마 바탕화면에 그림 한 권 해놓고 쓰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벤처를 부탁해라는 네이밍의 사이트를 오픈해서 이렇게 이제 벤처 관련된 벤처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를 들면 내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을 상담을 문의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먼저 안내하고 내가 우리 세무사가 혹은 우리 뭐 누군가가 벤처 해도 된대요 하면 좋겠대요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관련된 안내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요. 자금 파이낸스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이나 투자 전문 관리 기업들을 통해서 그냥 이거는 뭐 어렵게 아니에요. 그냥 부시캐피탈 홈페이지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자금 상담 지원해드리고 뭐 입찰이나 입점 그리고 지원 사업 관련된 것들도 수요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내용들만 사이트 링크 걸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연구소랑 벤처에 딱 국한해서 대부분 제가 이제 어떤 컨설팅 사이트나 컨설팅 업체들 가보면 컨설턴트 혹은 대표, 전문가, 멘토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도대체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두 번째는 그러니까 혹시 건설 쪽에서 일하셨던 분? 건설 쪽 어떠세요?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시공사 선정할 때 뭐 보고 선정해요? 어떤 공사를 몇 번 해봤나? 도급사 이력 선정인데 이런 거 보잖아요. 야 무슨 컨설팅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그런 건 안 나와. 얘가 뭐 하드는지는 안 나와. 학교 다닐 때 뭐 했나 나오고 소득 얼마인지 MDR층 CFP는 컨설팅 하는데 AFP, CFP는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키워드 나 몇 회 해봤어라는 걸 기록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컨설턴트가 없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주변에 예를 들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벤처 서비스를 50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연구소 50번 해본 사람 없어요. 거꾸로 우리는 그걸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연구소 벤처 관련된 것들만 내가 이런 서비스를 경험을 하고 있고 이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가 누우면 만사 제쳐놓고 연구소 벤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스펙 볼 거 아니고 그거 보고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상담을 들어가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몇 회, 벤처 몇 회, 그러니까 소속 이름, 소속된 회사, 그리고 벤처 관련된 주요 이력 얼마, 연구소 관련된 주요 이력 얼마, 요것만 딱 띄워놓으면 연구소나 벤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그냥 그거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내 지역 안에 제일 빈도가 높은 사람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샘플입니다. 샘플. 어디까지나 샘플입니다. 컨설턴트 프로필에 사진을 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사진은 넣는 게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네. 우리 다 뽀샵은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넣고 주요 소속된 회사와 주요 컨설팅 업종, 그다음에 연구소 몇 회, 벤처 몇 회, 뭐 이 정도 이런만 딱 남겨서 실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누르면 실제 내가 서비스 제공했던 업종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식회사 어디 업종 업태, 창업 연월일 그리고 이 사업자의 벤처 확인서, 연구소 확인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벤처 연구소 서비스가 필요해서 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좋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저 프로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연구소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연구소 벤처를 얼마나 관리하고 서비스 해봤는지만 딱 확인할 수 있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면 그냥 이 예약판 뭔지 아시죠? 중주행공이요. 제가 이거 PC 좀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담 예약 직접 잡아서 누를 수 있게 해서 상담 가능한 날짜 파란색, 상담 가능하지 않은 날짜 빨간색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조개만 하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계속 파란색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이런 방법도 괜찮죠. 등록 컨설턴트의 프로필 올리고 연락처 이런 홈페이지까지 올려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고 지금 연구소 관련해서 어떻게 벤처 관련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하고 있다를 그냥 가감 없이 레코드로 남겨서 담당하는 분도 판촉 효과가 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포장 다 걷어치우고 다이렉트로 클라이언트들이 컨설턴트의 이력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게 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이번 벤처 관련된 제도 변경이에요. 네. 2월 12일 날 벤처 심사하는 기준이 바뀌고 나서 벤처 신청 혹시 해보신 분? 어쨌건 벤처 신청 해봤다. 별로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한 7개, 8개 넣었는데 아직 결과 한 개도 안 나왔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연구소 벤처 해준다고 한쪽들을 하고 있죠. 그 친구들은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준다는 걸까요? 특히나 벤처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 3년 이내에 벤처 받아서 창업 혜택을 보유한 업체는 3년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죠. 맞나요? 벤처를 받아서 관공서나 R&D 센터에 입점하려는 업체들은 입점 전에 벤처를 받아야 되죠. 맞나요? R&D 지원 사업이나 국책과제라든가 보조금 신청하려는 업체들도 벤처가 있어야 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벤처가 있어야겠죠. 맞나요? 벤처 서비스 한다고 해서 상담 신청하고 돈 지불했는데 예를 들면 6월 초까지 벤처 받아야 된다고 신청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물리적으로 6월 초까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벤처 인에 가서 신청하는 건 똑같은데 벤처 인에서 기보중지공 신청하고 들어가서 담당 지역 담당 지점 배정돼서 이렇게 촥촥촥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벤처 인에서 신청하고 나면요 우리 심사 기관이 선정하는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걸려요. 심사를 진행되는 게 아니라 벤처 심사 기관 10개 중에서 누가 나를 심사할지 정해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이런 맥락을 현장에는 개인 대부분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말도 안 되게 1, 2주 안에 벤처, 한 달 안에 벤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지나면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정보, 누구나 다 아는 비즈니스 타임테이블이 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고 우리 시장에 있는 경쟁자 태반은 실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제도 변경된 것을 좀 계기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벤처를 부탁해라는 네이밍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소 몇 회 벤처 몇 회를 올릴 건데요. 이야 없네. 제가 진짜 눈 씻고 찾고 있는데 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프로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안 해본 걸 해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연구소랑 벤처 관련해서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실무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딩 그룹으로 띄워서 그 사람들이 플랫폼에 등록하게 하고요. 그다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분들과 조인업을 하고 업무 보조 교육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채우는 방법. 예를 들면 제 고객인데 저랑 낙형 형이 같이 가서 연구소 설립하고 연구소 설립을 했고 제가 벤처 등록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도 올릴 수 있고 백낙현 대표님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걸 가지고 넌 안 해봤잖아 이렇게 해서 놓는 거잖아요. 둘이 같이 해서 둘 다 카운팅이 올라가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들과 경쟁자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나 벤처 몇 개 해봤고 연구소 몇 개 해봤어도 그냥 그 이력을 까놓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판촉은 SNS 통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개업 세무사회예요. 이미 개업 세무사회에서 저희가 많이 인지도도 있고 활동도 하고 있어서 또 조력자들이 많아서 세무사들을 통해서 판촉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판촉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홈페이지도 얘기 들어보니까 길면 한 달, 짧으면 뭐 일주일이면 그 예약하는 사이트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키워드는 컨설턴트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할 사람이 없네. 제가 아무리 수치를 낮춰도 1년에 3번 해봤으니까 등록하면 이건 차별성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많이 해본 사람들은 리딩 그룹이 될 거니까 상관없지만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리딩 그룹과 같이 활동하면서 실제 경험을 쌓고 자기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력들을 그러니까 실제 5월달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벤처를 부탁해 프로젝트는 그 컨설턴트들을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컨설턴트 등록을 통해서 교육 및 선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10명 정도를 리딩 그룹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만약에 빈도가 10명이 예를 들면 벤처 10번, 연구소 20번, 그랬더니 10명이 안 나와. 그러면 벤처 5번, 연구소 10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안 올릴 거야. 나 혼자 올릴 거야. 네. 이거 원래 제가 혼자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저 파일에 다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하려고 만들어놨지. 근데 저 분명히 왜냐면 제가 개업 세무사를 대상으로 얘기했더니 벌써 소개가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세무사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저희 저 프로필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요. 저희 실제로 작년에 연구소만 60몇 개 설립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로 연구소 상담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소개가 들어와요. 여러분 주변에 1년에 연구소 50개, 60개씩 설립해보신 분 있어요? 없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 거고 무슨 말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포장하지 말고 그냥 우리 레코드를 만들자고요. 뭘 포장하자고 해. 그냥 레코드 만들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치를 양보하더라도 최소 몇 회 이상의 컨설팅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 10명 그리고 뭐 뒤에서 설명할 때 회원제로 할 거기 때문에 그들이 회원 등록하지 않다라면 뺄 거니까 예비 인원들 3명에서 5명 해서 총 15명 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랑 플랫폼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랑 블로그, 페이스북 계정 이렇게 해서 SNS를 만들 생각이고요. 온오프라는 판축을 할 예정입니다. 컨설턴트는 선별하고 나서는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이론적인 교육도 이론적인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해보는 거예요. 아예 감들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제일 심각하게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서류로 돈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GA에서 그 전문 강사라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저 인증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도 몰라요. 강의하는 거 보고 말빨만 있는 거지 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서류를 못 떼는 거예요. 제가 돈 줄 테니까 해달라고 서류를 드렸더니 서류를 안내를 못하는 거예요. 떠본 적이 없으니까 강의만 해달라고. 근데 이 실은 한두 명일까요? 저는 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컨설팅 관련된 강사나 리더들 태반이 이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좀 차별화 우리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교육들, 이론은 실은 어려울 게 없어요. 이론은 하는 사람만 해요. 왜냐하면 이론 교육은 실제 법령을 가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읽혀. 안 읽어져. 그거를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실은 실무하는데도 그 법령까지는 필요 없어서 다만 제가 당부시켜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자만하지 말라. 의문이 되고 궁금하면 찾아서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요. 컨설턴트들 중에서 제일 밉상인 애들이 조금 배우고 나면 사방팔방 설치고 다녀요. 법령 안 문제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2, 3년 전에 자기가 배우고 익혔던 걸로 시장에서 먹힐 거라 2, 3년 전에 먹혔던 거죠. 경쟁자들이 없었거나 경쟁자 수준이 낮았을 때. 법이랑 제도가 바뀌면 언제든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제도나 이론에 대한 공부는
각자가 맡아서 하고 필요하면 협력을 하건 교육 뭐 질의를 하든 이렇게 풀어가면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당장 수요가 도출이 되면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이나 세무 대리인들은 세무를 전혀 모르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세법 세금에 대한 업무는 아는데요. 신고 업무는 아니지만 그들한테 세법에 대해서 물으면 전혀 몰라요.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에서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 조세특례에 대한 내용들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컨설팅은 세무사들이 하는 거고요. 실무는 담당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실무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앞선 강의에서 누가 질문했던 내가 컨설팅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연구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로서의 포지션을 갖는 것처럼 벤처나 연구소라는 실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맨들이 돼서 그걸로 마켓을 만들고 경제적인 수익을 도출하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력이 쌓이고 법령을 해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시면 상담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기획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고부가치형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맞나요?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남발되어 있는 막 정부들 취합해서 오합지졸의 화법을 만들어 갖고서 컨설팅 한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기획을 하고 재단을 하고 접목을 시키면 그게 컨설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뿌리가 되는 업무 영역을 만들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컨설턴트는 선별로 일정을 잡아 교육하고 실무 능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컨설턴트로 등록해서 활동을 개시하게 하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벤처 관련 컨설팅과 실무 영역, 사후관리 용역 제공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처 기업 상담이 문제가 들어왔는데 정관 받아오면 진짜 귀싸대기 때려버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치 그 한약 몸이 아파서 한약방에 갔더니 MRI 찍어 오는 거랑 똑같아. 5만 가지 다 하려고 덤비지 말자는 그거는 진짜로 컨설팅이나 전문가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딱 그 벤처와 연구소에 관련된 서비스로 국한시켜서 고객들한테 밀도 있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일단은 목표. 그렇게 하면 DB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고요. 기업 DB는 시선 파트너즈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의가 들어온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제가 허락받지 않고 연락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저는 제 고객사들한테 이번에 어디 기관에서 무슨 정보가 나왔습니다라는 거 계속 노티스를 날려요. 제가 그래서 가끔 SNS에 저 문자 막히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몇천 건씩 보내요. 문자로 돈 내는 게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핸드폰 네드를 돌려도 다 못할 만큼 많이 보내요. 근데 그걸 보고 사장님들이 언제 전화하냐면 그게 필요할 때라. 맞나요? 네. 왜냐면 저희 업체가 연구소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세무사가 빼뜨렸대요. 그래서 그거 3월달에 보낸 문자를 보고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이잖아요. 당연히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DB 관리는 저희가 할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상담한 고객들 본인들이 상담하고 소개받고 하는 건 다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말 잘못하면은 시선 파트너에서 날리는 공고 문제에 박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많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현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지들의 상담 잘못되고 저한테 그거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진짜 많잖아요. 답 정해놓고 이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되는 방법 좀 찾아봐 주세요. 이게 욕 나올 뻔해서 참았는데 실은 저희한테 쪼이는 요청하는 반 이상은 이거예요. 진단을 잘못 내렸는데 그리고 배를 째놓고도 책임져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달라는 말을 배를 째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DB는 저희가 관리한다. 자신 발생 수익은 전에 컨설턴트 몫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그릇 싸움 하지 않습니다. 쉐어링? 안 해요. 저한테도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만 사이트를 제가 땡으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10명에서 15명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초초에 등록비 50만 원을 받을 거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빌딩, 프로필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월 사이트에서 저는 토론 컨설턴트 등록돼서 상담의 초이스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매월 회비 50만 원씩을 받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비즈니스 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보통 저희가 한 업체 수임하면은 연구소로 수임하면 한 달에 15만 원인데요. 연구소만 딱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키워드가 우리가 연구소면 그렇게 될 텐데 벤처라고 키워드가 들어가면 벤처과 관련돼서 지원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제 기준으로 한 업체 수임료가 500이거든요. 네. 제 생각엔 충분히 마켓이랑 소득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돈 받아서 저희도 물고 먹고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등록 컨설턴트는 벤처 관련 컨설팅 및 실무 용역 제공에서 필요한 보수 교육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FC들 대상으로 강의 사업을 하진 않지만 강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 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에 저한테 연구소 강의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연구소 실무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19년도 20년도 강의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실무를 하면서 저랑 교육하시는 분들은 법이랑 제도 실무를 하니까요. 내가 관리하는 기업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면 나도 해봐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에 강의 받고선 세상 좀 법이랑 세상이랑 담쌓고 영업만 계속 하시는 분들 컨설팅은 영업이 아니에요. 법이랑 제도가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2019년 얘기하고 다니세요. 2019년에 제가 드렸던 강의안으로 PPT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좀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위 전에 플랜을 세우고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고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해서 다시 교정하는 작업들을 10명에서 15명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실은 또 바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지금 수요가 제일 많은데 3월달에 제가 너무 바빴고 3월달에 돈을 많이 받아놔서 4월달에 주스 벌어 다니느라 4월달도 바빴고 5월달은 아마 더 바쁠 거예요. 제가 매출의 하여튼 최고 많은 매출 찍은 게 5월인데 연초에 지금 월초에 지금 업체들 컨설팅 연장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판이어서 어쨌든 시간은 어떻게든 쪼개서 5월달에 지금 수요가 나올 때 실무 경험들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5월 한 달 잘 숙성시켜서 종합세 신고 끝나면은 보통 납부 신고는 5월달까지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빠졌던 업체들은 8월달까지 납부죠. 신고는 5월달까지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과세 부담을 느끼는 시즌이 실은 연구소 벤처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을 때여서 그 수요가 있을 때 지금 실무자들을 그 기간에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이 육성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빈도가 안 나온다라고 연구소 그러니까 사이트에 10명씩 등록할 생각 없어요. 딱 2명, 3명만 올리더라도 차라리 그쪽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만 생각해 보자고요. 사이트 안에 벤처에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오픈해놨는데 컨설턴트가 올라왔는데 연구소 7회, 벤처 2회 2명 올라왔는데 하나는 연구소 3회, 벤처 1회 클릭하고 싶으세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빈도가 있는 사람들 띄워놓고 거기에 뭐 메인 서브 이런 개념으로라도 내가 스스로 빈도랑 이력을 만들어서 한두 달 늦게라도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 전까지 돈 안 받는다니까요. 돈 받으려고 하면 이걸 내가 여러분처럼 구하려 나 혼자 하지. 몇 명 구축해서.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다가 접은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 컨설팅 판이 실은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안 해봤지만 해본 척, 없지만 있는 척. 그게 이 사단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체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 기획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세무조정표입니다. 네. 수입이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다 가감해서 세무사들 혹은 회계사들도 회계사 기준이 있고요. 특허 관리사들도 건당 혹은 국제냐 내수냐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을 청구하는 자기들의 비즈니스 프레스 테이블이 있어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잘 없어요. 네,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저렇게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첫 번째 스타트는 내 업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줬을 때 얼마를 받는다는 키워드를 꺼낼 수 있는데 상담 제가 좀 가끔 가보면 진짜 황당한 거죠. 세무부터 노무까지 다 해줘요.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차량 정비소에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저기 고쳐야 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럼 차 고치세요. 아직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죠. 이제 정말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대량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벤처를 부탁해라는 제 SNS는 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밴드도 만들어놨고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어놨고 홈페이지도 주소는 확보 안 했지만 어쨌든 하려고 합니다. 컨설턴트들은 안 받을 거예요. 저 사이트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사업자만 회원으로 받을 거고 상담 신청도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벤처와 연구소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네이밍을 땄는데 먼저 이런 분야의 동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요. 이런 취지랑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고 건의나 의견을 좀 받아서 5월이니까 별로 안 남았거든요. 이제 2주 3주밖에 안 남아서 그 짧은 기간 안에 빨리 학원 컨설턴트 추려서 교육하고 육성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수요가 많아지고 사이트에 등록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실은 이거 지방에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해요. 우리 청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빈도가 없는데 올려드리진 않아요. 빈도를 어느 정도 만들면 예를 들면 대구에서 연구소 20회, 컨설 벤처 5회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대구의 소재지를 가진 기업들은 그분한테 신청하지 않을까요? 대구에 있는데 연구소 1회, 벤처 1회 이러면 클릭을 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해보내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서울의 30회보다는 대구의 10회, 20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소비자들, 중소기업들과 컨설턴트가 좀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제가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건의들 있으시면 교감을 남은 시간에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저 가입을 하려면 대전제는 사업자 등록이 일단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의지만 표명하면 일단은 그 정식적 컨설턴트 역할을 못하더라도 지금 배워서라도 이렇게 합의 서브 개념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일을 배워가면서 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신청하신다고 다 받지는 않을 거고요. 예. 어쨌든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사견과 그냥 제 사견이죠. 제 사견의 기준으로 컨설턴트를 추려서 할 만한 분들로 육성 초창기에 왜냐면 이미 제가 판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협업을 하기로 한 분들도 이미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컨설턴트가 아니라 저렇게 사이트를 구축하면 자기네 회사의 블로그에 SNS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해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빈도는 나올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 일을 전혀 안 해봤거나 당장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상담이나 합법은 잘 구사하지만 실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실은 이거 1월 달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이거였어요. 말들을 너무 잘하는데 서류 주니까 다 도망다녀. 제가 사람 생명에 되게 유명한 지점장님한테 드린 업체는 1월 달에 제가 벤처 신청을 해달라고 하고 200만 원을 드렸어요. 자기는 최소 200만 원 받아야 될 때 200만 원 드렸어요. 4월 달까지 벤처가 안 나왔어요. 실은 벤처 신청도 안 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육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교감을 했고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업체들이 연구소 벤처를 인터넷 찾아와서 들어와서 신청 누르는 상담 요청하는 기업들이면 분명히 급한 수요가 있었을 텐데 그 수요를 해결하면서 풀린 내가 잠재 고객을 육성하겠다라는 저희 기조랑 맞는 분들이어야 되니까요.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대구를 딱 찍었기 때문에 이게 안심이 지구적 걱정입니다. 그럼 선별 시기랑 뭐 절차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 다음 주까지 신청해서 선별할 거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교육해서 그러니까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3번 정도 교육해서 이론 교육 안 하고요. 실무, 서류 어떻게 띄고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진행하고 이것만 빨리빨리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 2-3명 나오면 그 사람 먼저 올리고요. 안 나오면 저 혼자 올릴 거고요. 그래서 저랑 누가 같이 가서 상담하고 우리 이제 각자 사업자 등록증, 연구소 벤처 이렇게 하나씩 주면은 카운팅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10회, 20회 되면은 정식으로 등록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뭐 어디 신청서나 절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이 스캔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컨설턴트들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아, 네. 네, 없어도 돼요. 이제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업체들에서 보수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사업자 없으면 한 가지 있어요. 주민등록증 주고 원천 증명서 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요. 할 게 없어 보일 텐데 나는 상관없는데 본인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없지만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업자로 하면 되죠. 네. 근데 뭐 2인 1조라도 이렇게는 하지 마. 일은 각자 하고 청구는 그렇게 몰아서 해도 상관없는데 참고로 저한테는 못 끊어요. 네. 저는 계산서를 끊으면 반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매출 몰아줄 생각은 안 해요. 네. 어쨌든 컨설턴트는 사업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되면 정규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사람만 받을 겁니다. 네.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기다가 세무사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글을 써서 올릴 거예요. 연구소 통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았고 어떻게 세금 혜택을 받고 뭐 벤처 통해서 어떻게 R&D를 했고 어떻게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례로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았고 이런 사례들을 2-3일 주기로 계속 올릴 거고 이런 글들을 읽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정회원들한테만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은 이 소문 나서 회원으로 들어와서 상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노출 빈도가 아니라 아예 특정 직군, 특정 조력자들을 통해서 판촉을 할 거기 때문에 저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제일 이슈가 뭐였냐면 벤처 신청을 연장해야 되는 업체들이 2-3월에 벤처 신청한 업체들이 2-3월에 이상하게 많이 몰려 있어요. 항상. 네. 왜냐면 이런 관련 지원법이 연구소 벤처 다 2월달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에 많아요. 2-3월에. 그러니까 벤처라는 제도가 2월에 못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3개월 안에 하면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2월, 3월달에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게 하고 그게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선별되고 교육받는 동안에는 저희가 비용이 발생 안 하고 그럼요.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월 그럼요. 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많이 못 봐요. 뭐 이제 교육 시작하신다고 공부하시면 그냥 그때 오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네. 문자로 신청하신다거나 그런 거요? SNS에다가 신청해달라고 올릴 거고 오늘 오신 분들은 명부 작성하고 가셨으니까 저하고 명함 한 번도 교육을 안 하신 분들은 명함 교류하고 가시면 제가 연락드릴 거고요. 그래서 신청해달라고 문자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딩 그룹으로 탁 한 번에 10명, 15명, 10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활동하는 거고요. 난 저 빈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탑 최대 15명 그 미만 1차적으로 언더라이팅 할 생각입니다. 다 이해가 되실 건가요? 네. 이야, 이렇게 쉬운 거였네. 어쨌든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뭐 저희 블로그나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SNS에다가는 모집한 정보를 올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인 문자 다 드릴 테니까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고 꼭
저를 통해서 빈도를 안 만드셔도 본인들이 이데토가 이런 사이트 한다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도 영수 벤처 비즈니스 경험을 쌓야겠다라고 하면 밖에서 본인들이 영수 벤처 서비스를 많이 해서 이력을 만들어서 나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한번 저도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지금 안 받고 나중에라도 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오늘 영수 벤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있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비스를 국한해서 우리가 빈도를 만드는 거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활동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면 좋고 같이 활동 못하면 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같이 활동 못한다고 하면은 막 적대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사이트 오픈하고 나면 많이 좀 홍보 판촉도 좀 많이 해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